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회가 잠시 후 교육사회 분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20일 만인 내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휴일 전격 공개됐습니다. 인사안에 담긴 의미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포스움으로 유명했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인종차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배우 윤정희 씨 동생들과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막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77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은 오늘부터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여전히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릴레이 개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서울의 한 PC방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상 영업을 보장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인 건데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졌지만 수도권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기하라!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요청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에 항의하는 이번 시위를 PC방을 시작으로 코인 노래방과 호프집에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업종별 상황에 맞게 영업 제한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흘간의 시위가 끝난 뒤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밤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영업시간 연장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좀 불가피함을 수도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생만을 강조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방역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수도권 자영업자들 일단 내일까지 개점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쨌든 김은미 기자, 이렇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 어쨌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영업을 한다고 해서 매출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바로 형평성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형평성 문제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개점 시위까지 나선 건데 지금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 수도권 발생이 매일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수도권을 같이 이 방역 수준을 좀 풀어주는 게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경제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란 지금 1년 넘게 정부가 계속 고민해온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점 시위, 이제 불복한 개점 시위, 이게 다른 업종까지 또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보신 그 기사 리포트에는 지금 PC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 그러니까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금 저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 외에 노래방, 호프집도 이제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는 서울의 한 그 코인 노래방에서 기자회견 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 소음 팻말 시위가 지금 열리게 되고요. 이제 내일 자정에는 호프집에서 똑같은 형태로 기자회견과 팻말 시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가장 고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 겉으로만 보면 비수도권은 1시간 더 영업시간이 늘어났죠. 네. 수도권은 9시까지로 여전히 제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렇게 형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수도권의 감염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은 한 200명대로 확진자가 줄긴 했는데 어제까지라 보면은 한 30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렇죠. 그 확진자 가운데 한 80%, 즉 10명 중에 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2월 초까지만 해도 한 60%, 즉 10명 중에 6명만 수도권 확진자였는데 최근에 다시 10명 중에 8명으로 80%로 수도권 감염률이 높아진 거죠. 확산 추세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요. 수도권은 원래 인구도 많은 데다가 가족, 친척 등이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은데 여기서 수도권을 풀어줘 버리면 이 감염이 더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은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좀 이렇게 그대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설 연휴 고비만 잘 넘기면 오늘 뭐 200명대니까 물론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랬을 수는 있고요. 아마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겁니다만 만약에 설 연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확산세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2단계로 수도권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고통 계속되는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전 국민 지급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재경부와 엇박자도 내고 있지만 전 국민은 차치하고라도 자영업자에 대해서 선별 지원으로 손실보상 하기 전에 빨리 선별 지원으로 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역 당국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요. 이번 주 안정세 여부에 따라서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은영미 위원 얘기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 연휴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이 방역 당국의 호소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해리스 전 대사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영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한일 간 역사적 문제로 그렇게 곤욕을 치르지 못했다. 곤욕을 치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미군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미군 출신이었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해리슨 전 대사는요, 지난해 1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내 인종적 배경, 그러면서 특히 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하면 지금 여기 이제 사진 나오는 것처럼 코수염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코수염 때문에 곤욕도 참 많이 치렀죠. 네, 저도 해리스 전 대사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코수염인데요. 일단 그동안 국내에선 코수염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총독을 연상시킨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 이러면서 해리슨 전 대사를 겨냥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미국의 방위비 증액 등 미국의 현안이 이견이 있을 때마다 코수염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시민단체가 어떤 반발을 했는지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Hi, Harris. How can I help you? Oh my God, 3. Oh, hey, hey. Oh, four. Oh, Harris. Oh, going finish?
피니시했는데 지금 약간 좀 털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 왁싱 처리 이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7월이었죠. 콧수염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시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This mask makes me feel hotter, and of course the mustache. I just don't know what to do. I've got to come up with some way to get cooler. Wow, who is that guy? 근데 마지막까지 떠나는 날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콧수염을 진짜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 하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상당히 많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막 짜파구리도 올리고 막 그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슨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취임 후 처음으로 막걸리 체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막걸리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해리슨 전 대사의 서툰 한국어 실력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막걸리 샘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If I drink too much 막걸리, will this thing turn colors and become pink? Oh, that is good. 네,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취한다.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해리슨 전 대사는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광장시장 방문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You look like you've done this before. Bibimbap is my favorite. I do like 마늘 너무 맛있어. That is good. It's fresh. It's hot. 해리슨 전 대사의 한국 음식 사람은 역대 어느 대사보다 각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해리슨 전 대사는요, 2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한미 간 이견이 있을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었지만 그래도 이 주한 미국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지난번에 김치 만드는 모습도 보였었죠. 우리 전통을 존중한 부분은 기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 박원순 부인의 편지,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지난 주말 사이에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이 썼다는 자필 편지를 두고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편지 A4 용지 3장 분량인데요. 자필로 작성된 겁니다. 이 중에 앞에 2장은 최근에 작성이 된 거고요. 뒤에 한 장은 지난달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첫 문장은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입니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편지에는 박 기사, 즉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문을 본 후에 가족들이 큰 슬픔을 느꼈다. 이 박 기사가 박 전 시장의 이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발표 이후에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면서 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나의 남편, 나의 동지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40년을 지켜본 내가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 있는 인권위에 제출했던 이 탄원서에는 남편 박 전 시장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편지는 진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이 쓴 건 맞아요? 네, 직접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편지를 두고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박 기사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편지는 강난희 여사가 직접 작성한 게 맞다라면서 박 전 시장 가족 측이 박 기사에 직접 이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서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작성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 2차 가해 논란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해당 편지에는
이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또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 이렇게 기존의 인권위의 판단에 반발하는 듯한 이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해당 편지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차 가해 논란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 편지가 공개된 걸 두고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던데 혹시 피해자 측은 뭐라 그래요? 직접 취재해본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피해자 측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 시장 부인께서 일반 대중을 향해서 그 편지를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적 편지를 SNS로 공개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공개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편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어떤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편지를 공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지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에게 이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기 전에 그 사람들이 멈출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좀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편지, 그러니까 대중한테 쓴 건 아닌 것 같다 때문에 이게 사적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 자체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적 편지를 공개한 행위, 그리고 공개한 사람들은 의도를 갖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의도냐?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희롱에 대한 검찰, 법원,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피해자 측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2차 피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중요한 건 피해자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사회가 직접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적 편지를 SNS로 공개한 분들이 어떤 의도로 공개했을까 생각이 든다. 윤정 기자. 네. 지금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럼 이걸 두고서 이 박 전 시장 추모단체 측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 기사, 그러니까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측은 이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관련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 박 기사는요, 이 편지가 널리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강난희 여사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공유를 자제해 줄 것을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계획적으로 유포된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용걸 대표님, 지금 이제 양측의 이제 입장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인권위에서 성희롱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또 공개되면서 지금 2차 가해 논란으로 또 불붙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이 좀 잘못된 거죠. 그 피해자 위주로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난달 25일 날 국가인권위에서도 판단을 했잖아요. 성희롱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 그 추모하는 모임에서도 또 그걸 인정하고 또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난희 여사가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뭐 가족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할 만하죠. 근데 이제 그런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또 추모 단체에서 공개가 되니까 그 내용도 뭐 박원순 시장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40년 지켜온 박원순 시장의 본질은 도덕성이다. 뭐 인권위 조사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진상 규명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거를 계기로 해서 사망했으니까 검경 그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고 인권위 조사로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경찰에서 서울시청에다 주고 서울시청이 또 유족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가 정말 억울하다면은 휴대폰 다시 포렌식을 좀 하면 되는데 그건 유족들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왕 끝난 일을 저렇게 물붙이는 건 자꾸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그 억울한 심사는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피해 여성한테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리고 2차 피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들을 오히려 더 한번 가슴앓이를 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편지 내용.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진실은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우 윤정희 방치, 남편, 남매들 누가 거짓말하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정희 씨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먼저 어떤 내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네, 지난 5일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이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여배우 땡땡땡을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이 글이 이제 청원 게시판의 특성상 실명을 저렇게 땡땡땡으로 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은 배우자랑 별거 상태로 파리의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뇨랑 투병 중이다. 그리고 근처에 딸이 있지만 본인도 바빠서 이제 엄마를 돌보기가 좀 쉽지 않다. 독방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과의 소통도 아주 어렵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영화 배우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고 배우자랑 딸이 있고 알츠하이머의 당뇨를 겪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근거로 누리꾼들이 그렇다면 지금 파리에 있는 배우 윤정희 씨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윤정희 씨에 대한 얘기가 맞긴 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고 남편인 백건우 씨 쪽에서는 입장이 나왔어요? 네, 백건우 씨 측 이제 즉각 그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지는 청원 글은 거짓이고 이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윤정희 씨의 건강 이게 빠르게 좀 악화가 보니까 먼 여행길을 동행할 수 없는 상태다. 딸 아파트의 그 바로 옆집에서 가족, 간병인들의 그 따뜻한 그 돌봄을 받고 있다, 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건우 씨가 공연 일정이 잡히면 항상 이 윤정희 씨랑 동행을 하는 거는 뭐 공연계, 음악계에 뭐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백건우 씨요? 네, 백건우 씨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같이 다니지 못하는 건 그 윤정희, 백건우 부부가 별거해서가 아니라 청원글처럼 뭐 별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윤정희 씨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이고 또 청원글의 형제들이랑 소통이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정 아래 결정된 내용이다. 네. 법원에 무슨 판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윤정희, 백건우 부부의 뭐 개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2019년 5월에 그 백건우 씨랑 그 딸이 윤정희 씨를 파리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한국에 있던 윤정희 씨를 파리로 데리고 가는데 이게 알츠하이머가 병이 더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한국보다는 파리가 더 낫겠다, 요양원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이제 백건우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파리로 간 백건우 씨랑 그 딸이 이제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성년 후견인 자격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성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른이긴 한데 뭐 고령 때문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그 일반적인 일, 사무적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법적 대리인, 그러니까 뭐 재산 관리 등등의 어떤 법적 대리인을 대신해주는 후견인을 두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백건우 씨랑 그 딸이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정희 씨의 그 형제 자매가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작년 11월 그러니까 백건우 씨의 이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은 윤정희 씨 그러니까 동생들 친정 식구들이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소송에서 패한 이 친정 식구들이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청원 글 자체를 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윤정희의 제대로 된 간병, 치료를 애원을 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 그리고
형제들 모함만 주위에 퍼뜨린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걸 봐서도 이제 형제 자매가 올린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산 분쟁이 아닌가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논란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형제 자매 측에서 강하게 좀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랑 서울에 아파트 5채가 있다 때문에 한 채만 팔아도 이 윤정희 씨의 요양비 되는 건 전혀 간병비 문제가 없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윤정희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재산 관련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발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청원인과 백건우 씨 측의 주장이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정희 씨 관련해서 최근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윤지영 기자, 네. 이 영상 공개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윤정희 씨 부부와 23년직이라고 밝힌 한 측근입니다. 23년직이요? 네, 관련 인터뷰를 바로 오늘 오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너무 거짓말인 게 예. 윤정희 선생님이 따님 아파트 폐 옆에 이렇게 사세요. 네. 근데 베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예. 아침에 따님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저쪽 먼 곳에서 윤정희 선생님이 악기 소리를 듣고 막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드는 영상도 보내주셨고요. 모여서 백건우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서 예.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전송을 해줬는데 예. 지금 2년 동안 못 만났다 하는 거는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죠. 하루에 간병인이 간호사 한 사람, 네. 또 중국계 동양계 간병인이 한 사람, 또 저녁 5시에 또 한 사람이 온다고 백건우 선생님이 분명 저한테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참 드물고 또 그 따님이 이게 일을 하고 있고 백 선생님은 해외 연주를 계속 다니시잖아요. CCTV까지 설치해놓고 CCTV. 왔다 갔다. 그런데 저 영상 보니까 이렇게 윤정희 씨가 딸 집 근처에서 이렇게 뭐 잘 지내는 것 같이는 보이네요, 영상은.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 촬영이 돼서 정확하게 윤정희 씨인지 아닌지 뭐 정확한 분간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 영상 자체는 지난해 봄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혔는데 한 1년 정도 됐군요. 네, 저 영상에 따르면 이 딸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서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측근이라고 밝힌 남성은 이 청원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해 가을에 윤정희 씨 생일 때 함께 식사 사진을 찍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하면서 찍은 사진도 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0일에 백건우 씨가 한국에 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2월 10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속사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소속사 측은 2월 말에 국내에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2월 중순에 입국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다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 청원인들 주장처럼 소위 뭐 감금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영상처럼 근처에 이제 딸과 함께 잘 지내는 건지 아직까지는 뭐 여러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 윤정희 씨 하면 마지막 작품이요. 지난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윤정희 씨는 알츠하이머 환자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요.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한 번도 안 해도 돼? 아니. 왜요? 뭐가 불만이세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 게 좋은 감독을 만나서 이 좋은 감독이 제 속에 있는 걸 잘 이렇게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의 꿈은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화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제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몸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당뇨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영화에서처럼 실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윤정희 씨, 윤정 기자. 네. 조금 전에 영상 말미에 보니까 이 윤정희 씨 투병 사실도 사실은 백건우 씨가 먼저 이렇게 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건우 씨가 지난 2019년 11월에 진행을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 백건우 씨는 아내의 증상이 10년 전에 시작이 됐다라면서 딸을 봐도 자신의 막내 동생과 분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고맙게도 딸이 돌봐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옆집의 모든 것을 가져다 놓고 편안하게 지낸다. 지금은 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딸은 엄마가 2019년 5월부터 요양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편안해지셨다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백건우 씨는 1년에 절반 정도 연주 투어를 다니는데 원래는 항상 투어를 함께 다니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연주 투어도 홀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이 윤정희 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이 러브 스토리도 이 뭐 영화처럼 참 아름답다 이런 일화도 유명하던데 기억 많이 나시죠? 아, 나죠.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가장 큰 오락이 영화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TV도 뭐 칼라 TV도 없고 하니까 영화관 많이 갔는데 그때 영화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 남정님, 문희, 윤정희 여자 트로이카라고 중에서 그러죠? 예, 60년대, 70년대 트로이카예요. 상대방은 이제 신성일 씨가 주로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윤정희 씨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리고 또 그 영화 그 70년대 후반에 백건우 씨랑 프랑스에서 우연히 또 만났잖아요. 네. 그 윤희상 씨랑도 관련되고 자칫하면 또 납북될 뻔하도 하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계속 살다가 그 가장 그 2016년에 데뷔 50주년이 저는 인터뷰할 때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그 인고 부부로 해서 그 휴대폰도 두 분이 하나 쓰고 집에 도배도 직접 하고 자동차도 없고 집에 전자제품도 없고 둘이 서로 의존하면서 공연에는 꼭 같이 가고 24시간 손잡고 다니는 야 저런 인고 부부가 다 있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 했어요.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뭐 유력 신문에 뭐 2페이지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그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됐을 텐데 그 좀 그 인터뷰가 좀 우리가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저 치매에 관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이해를 좀 하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문을 잠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치매들은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치매가 있어요. 행방불명되고. 근데 또 다른 제3자가 보면 그걸 가뒀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윤정희 씨가 진짜 어느 정도 치매인지 그거는 아마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섣부르게 좀 판단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그 윤정희 씨 형제들하고 남편인 백건우 씨랑 분쟁의 기본적인 거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예, 윤정희 씨 형제들 이번에 청원한 그 동생들은 그 2019년에 윤정희 씨가 모친상 당했는데 그때 그 백건우 씨가 난 치매가 심해서 윤정희 씨가 치매가 심해서 더 이상 못 맡겠다. 동생들이 좀 맡아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이 대기업 요양원을 좀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나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프랑스로 윤정희 씨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 얘기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뭐 납치하듯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백건우 씨 얘기로는 윤정희 씨 형제들이 다 윤정희 씨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끊기니까 저렇게 이렇게 청와대 청원도 하고 그런 거다 하는데 아마 좀 더 진상 규명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3자가 속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경제적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우 윤정희 씨를 사랑했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논란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안타까움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수막 흔들고 꽃길 깔고 아이돌 응원하듯 팬덤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이죠.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근데 여기서 상당히 격하게 응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남 신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남도청 공무원 10여 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꽃다발 그리고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환호를 했는데 네,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요즘 말로 오글오글합니다. 네.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그거 너는 알아요? 사슴, 저 내 굴 마음을 좋아하는 거. 녹용. 당신 얼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네. 보면 뭐 우주미남 그리고 문재인 별로 내 마음에 별로. 네. 묘사를 잘하네요. 아니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연애할 때도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플래카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아이돌 팬클럽에 버금가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이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향해서 과잉 의전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 의전이다. 네. 그러면 전남도청은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잉 의전이라는 얘기 이제 대표적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1인 체제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낯뜨거워지는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남도청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빈이 오면 보통 환영의 뜻에서 뭐 다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젊은 직원 몇몇이 이제 환영의 뜻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저는 그 말이 제일 눈에 띄네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환호와 응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 하셨어. 봤어. 잘 찍으셨어요? 못 찍었어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비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합니다. 어디가요 와서 당시에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도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정말 격한 반응입니다. 이동석 기자.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는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위한 꽃길도 깔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꽃바구니 수십 개가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인데요. 이 대표의 생일을 맞아 지지자 수십 명이 꽃바구니를 대표실로 보낸 겁니다. 이 대표는 꽃바구니 앞에서 저렇게 웃음을 선보이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꽃바구니 가지고 이제 길을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꽃바구니에 적힌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연희,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애칭이겠죠. 연희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희, 좀 네.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김태희 랭커는 1위입니다. 1위. 예, 1위라고 이렇게 짧은 애칭을 표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줄임말이 등장합니다. 연희는 문프픽, 그러니까 문재인 프레지던트의 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에게 바톤 터치 등 꽃길만 가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꽃길만 가라는 단체 응원 메시지가 대표실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석 기자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초대형 케이크도 등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근데 지난 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7순이었죠. 이때 서울 성모병원 앞에 이렇게 대형 3단 케이크가 등장한 겁니다. 저게 이제 3단 케이크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장비 전달식이 시작될 텐데요. 장비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열어줘야 돼. 자네는 중간에 들어와.
중간에 뒤에 막지 말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공화당이 진행한 행사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고요. 또 장미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순을 맞아서 석방 촉구 집회도 열었는데요. 이 병원 입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이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일 서울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치인들의 팬덤 현상,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화환들이라든지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지지자들이 이 차를 막 물티슈로 닦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런 팬덤 현상,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원래 팬덤이란 용어가 뭐냐면요. 가수나 배우 그리고 운동선수 일종의 이제 유명인이나 스타잖아요. 이런 그렇죠. 스타 등의 팬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팬덤 현상이 이런 연예인이나 스타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조국 등 공직자한테까지도 지지층이 팬덤 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게 아주 네. 특징인 건데요.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보내주니까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발언이나 행동에 힘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표를 얻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 즉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팬덤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군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팬덤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팬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팬덤이 좋아하는 대상과 본인을 굉장히 동일시한다라는 거가 있고 굉장한 정신적 유대감 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이게 되고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비판 기능은 전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팬덤의 대상에 대해서는 감싸줍니다. 거짓말도 믿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진실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상대방이 오히려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트럼프의 지지층도 일종의 팬덤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 대선 국면에서 대선 불복을 선언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지층이 무조건 내가 불복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팬덤을 오히려 악용하는 정치인들, 예를 들면 트럼프처럼 이런 정치인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팬덤 현상이 있는 든든한 우군으로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취해서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큰 패착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팬덤의 얘기만 듣고 뭔가를 한다. 그럼 국민의 시각과는 다를 수가 있죠.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팬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영미 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가요. 이 과한 것보다 과한 게 부족함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납니다. 박범계 취임 첫 검찰 인사,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 휴일인 어제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이 부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먼저 어제 인사 부분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당초 이 검찰 인사가 이번 주 중에 단행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이걸 깨고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휴일인 어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검사장급 4명에 대해서 전보 인사를 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또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 셈인 거죠. 네.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리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이렇게 전보 인사가 났습니다. 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서 이
법무와 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이 된 건데요. 이들은 윤석열 총장은 교체를 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인데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사실상 영전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이정수 남부지검장의 경우에는 이 박 장관이 자퇴한 남강부 7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 장관의 임무를 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월성 원전을 수사를 진행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사가 소폭이긴 하나 윤 총장에 대해서 견제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요.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인사가 굉장히 소폭 인사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 윤 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7월 이후에 대규모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휴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인사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추미애 2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바꾸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놓았습니다. 어차피 마음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장관은 뭐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습니까?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제 비판처럼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왜 그런 비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법무부의 인사 발표 소식에 어제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에선 긴장 상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법무부는요, 어제 오후 1시간 전부터 인사 발표를 예고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앞두자 기자들은 대검 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만 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대검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대검 측은 확정된 인사안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인사 발표가 나기 2분 전에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 내용 사실을 전했고요. 대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속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았다라는 반응이 대세적인데요. 지난 5일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단독 회동 당시 박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안은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이렇게 있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대검이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참 이러면서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어이없게 참 이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 총장의 만남은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졌었는데요. 지난 5일 조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각별히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하며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지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 패싱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기자들이 직접 따라 붙어서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뭐 대검이나 연대선 사전 통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패싱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 총장과 2차례 정도 만나셨는데 그럼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건가요? 총장 시각에서만 그렇게 물어봐 주진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패싱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구두로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검찰총장 시각에서만 물어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출근길 영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기자가 질문하고 말없이 들어가고 묵묵부답이었는데 그게 대체적인 질문 네, 모습이죠. 근데 오늘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작심한 것처럼 딱 서서 딱 서각선 상태로 기자들의 질문을 다 하나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빼달라고 한 그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리에서 뺐고 검찰국장 자리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기조국장, 기조부장을 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앉혔다. 그리고 여기에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장도 그대로 유임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윤 총장 시각에서만 보지 말아달라. 우리 위원님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박범계 장관 시각에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시각에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각각의 시각에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사 뭐 내용하고 형식 두 가지를 봐야겠죠. 인사 내용은 과거보다 그 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그 심재철 그 검찰국장 네. 오히려 남부지검장으로 갔는데 뭐 승진이니 뭐 물 먹었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상 남부지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금융 관련 수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은 그 박범계 장관이 과거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조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도 좀 받아준 점도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했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든가 또 대전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월성 1호기 예. 그거 수사를 지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임도 이번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계속 유임된 거로 봐서 어느 정도 좀 받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박범계 장관의 해명이죠. 하지만은 전반적인 인사의 틀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주되 최대한 힘은 빼겠다. 다만 이제 인사의 모양도 이번에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사진도 뭐 찍어서 공개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좀 갖췄지만은 기존 추미애 장관의 틀은 유지하겠다. 다만 이제 휴일날 기습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거든요. 대검에는 발표하기 2분 전에 알려줄 정도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운규 장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오늘 구속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한 심정.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어. 뭐 그런 좀 권력기관의 좀 반감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양 갖추는 데는 좀 노력은 했지만 틀은 뭐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은영미 위원님은 박범계 장관의 시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박 장관 말대로 뭐 윤 총장 입장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일단 첫 번째가 그 인사폭을 4명으로 줄여서 마찰을 줄였어요. 그다음에 월성 원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시켰고 뭐 심재철 법무국장 교체하라 했는데 일단은 자리는 바꿨어요. 네. 남부지검장도 물론 중요한 자리고 그런데 자리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나도 윤 총장 입장 고려했다 뭐 이런 거고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가장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 복귀를 못했죠. 네. 그다음에 심 국장이 법무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정수 신임 법무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해
그 윤 총장 그 징계 때 윤 총장이 잘못됐다라고 적극 진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긴 왔지만 마찬가지인 친정권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질 게 없죠. 더구나 이제 그 다음에 대검 간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뭐 형사부장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면 수족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여전히 지금 친정권 인사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려면 자기 사람들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자기 사람 심은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두봉 하나만 유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추미애 시즌2 아니냐 이런 뭐 입장에서 본인이 윤 총장 입장에서 패싱 당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인사를 보면서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 인사에 대한 인사 협의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추미애 장관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내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본도 별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 때부터 아예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뭐 30분 전에 통보한다는 등 듣지 않고 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박범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번에는 인사협의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국 두 차례 면담은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면담을 한 건 아니었어요. 큰 방향만 얘기했죠. 공판부나 뭐 형사부 중심으로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큰 방향만 가지고 했지 구체적인 인사는 역시 발표 직전 어제 발표 직전 한 30분 전인가요? 이때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장관 즉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사협의라는 게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라는 게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인사는 법무부 장관인데 의견 청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거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대부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의 인사협의를 두고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은 봐라, 인사안 봐라. 윤석열 총장이 원하던 거 내가 어느 정도 들어준 거 아니냐. 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들어준 거냐. 문의만 내 말 들어줬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좀 있는 거죠.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번 인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은 이전에 건건이 좀 부딪혔던 사람이란 말이죠. 유임이 됐어요. 앞으로의 충돌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라는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거부를 했었고요. 또 중앙지검 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지적을 이 검찰 내외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지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들이 사퇴를 건의하는 이 초유의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유임이 되면서 결국에는 윤 총장의 임기 말까지의 충돌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검찰도 검찰이지만요. 법원도 혼란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모습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김은미 기자, 묵묵부답이네요. 오늘 대법원 앞에도 근조 화환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의 어떤 근조 화환, 뭐 응원 꽃바구니 이런 화환 정치가 좀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근조 화환인데요. 뭐 거짓말의 명수라고 얘기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그만 사퇴하라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다 뭐 근조 화환 혹은 뭐 응원 꽃 바구니 등등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사퇴하라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도 당시에는 상당한 파격 인사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파격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총장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다 사실 임명됐을 당시에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련한 영상 좀 준비했는데 그거 좀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났던 건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48년 만에 그 대법관의 경험이 없이 바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고검장을 건너뛴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사실 고속 승진이고 파격 인사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말씀처럼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는 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만 현 정권이라 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 인물이고 네네. 반대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친정부라고 이제 야권 시민단체에서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라고 동조를 해서 아니 대법원장 맞습니까?라고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요, 윤지영 기자. 네. 이전에 이제 그 녹취 논란이 있었던 그 자리, 이게 이제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면담하러 갔던 자리에서 이제 녹취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게 그거 한 번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벌써 3번이나 사표를 냈는데 3번 다 반려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사법농단 1심 무죄를 받은 지 2달여 만인데요. 이 당시에 신장결석 수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술 받고 오라라는 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22일에 다시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때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의 탄핵 발언이 나온 겁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녹음 파일에서 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면서 이 사표를 반려했고요. 이후에는 지난달 말에 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네. 사표를 냈군요. 이때는 그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2월 9일이 법원 정기 인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2월 9일 날 맞춰서 자신이 물러나면 이 인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 맞춰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사의를 표한 건데 이때 법원 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CJ,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뜻이다. 사표를 내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는 이 답변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당에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재판과 징계 전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을 한 것이지 이것이 탄핵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에서는 결국 이게 대법원장이 탄핵에 발맞추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퇴를 해도 문제다. 사퇴를 하면 다시 한번 6년 임기에 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 10년간 임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탄핵 여건도 돼요. 상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종교의 제사장이 대법원장인데 그거를 어겼으니까 소용되지만 이제 임기가 2년 7개월 남았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에 사퇴하면 새로운 사람이 6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법원장은 새로운 야당의 손을 못 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딜레마죠. 그래서 부정 전에 계속 비판하고 흔들어대야 돼. 아마 사퇴하는 건 바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